자, 메타모형에 있어서 일단은 1번부터 10번까지 제목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보지 않고도 1. 마음 읽기, 2. 수행자 상실, 3. 인과관계, 4. 복문 덕시, 5. 기본 가정, 6. 포괄적 수량화, 7. 서법 기능, 8. 명사화, 7. 비구체적 동사, 10. 단순 생략. 이게 이제 제목이 어떤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쭉 암기가 돼야 돼요. 1번 하면 뭐냐? 1번 마음 읽기 나와야 돼요. 7번 하면 서법 기능, 8번 하면 명사화, 3번 하면 인과관계, 4번 하면 복문 덕시, 10번 하면 단순한 생각,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번호하고 제목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이 제목 보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는 걸 보고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 마음 읽기. 자, 마음 읽기라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을 해서 마치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것처럼 짐작을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 마음을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아는 것처럼 짐작을 해서 말을 하는 이런 게 이제 마음 읽기인데, 만약에 이제 긍정적으로 읽어준다면 굳이 우리가 질문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부정적으로 마음을 읽어준다면 가만히 있으면 말려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도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잘못 마음을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잘못 표현하는 것이 메타모형 위반이라면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어떤 질문형으로 도전하는 것을 메타모형 도전이라고 한다. 아마 지난주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마음 읽기로 돌아와서, 마음 읽기는 상대방 마음을 마치 아는 것처럼 짐작을 해서 말을 하는 경우인데, 이 잘못 읽어줄 경우는 도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군요.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군요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에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뭐 가만히 있어도 되겠죠. 그래, 좋아하지 않아, 그걸 끝내도 돼.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좋아하고 있다면,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군요 이렇게 잘못 읽어준다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돌직구를 한다면, 나 당신 좋아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해. 이건 이제 우리 돌직구를 하는 거예요. NLP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NLP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느냐, 그죠?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지? 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마음 읽기라는 게 그 상대방의 마음도 잘못 읽어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음을 잘못 읽어줄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에는 재주가 없나 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공부에는 재주가 없나 봐. 사실 공부를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에는 재주가 없나 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내가 공부에 재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렇게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글 쓰는 데는 별 재주가 없나 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글 쓰는 데는 별 재주가 없나 봐. 그럼 도전해야지. 내가 글 쓰는데 재주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지? 또는 나는 강의를 하는데, 또는 말을 하는데, 스피치를 하는 데는 별로 재주가 없나 봐. 언어적인 재능은 떨어지나 봐.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언어적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지? 이제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자, 이 한마디가 이제 바늘을 콕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세요. 마음 읽기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라. 여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수행자 상실인데, 그러니까 수행자 상실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가치 판단을 하는데, 가치 판단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생략한 채 가치 판단을 하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럼 가치 판단이 뭐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좋다, 좋지 않다, 옳다, 옳지 않다. 이게 다 가치 판단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자가 밤늦게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양반 문화에서 그렇게 많이 생각했잖아요. 여자는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면 옳지 않아요. 자,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닐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대응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대응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렇게 질문해 보라는 거죠. 그 말은 누구의 말이죠? 누구의 말이죠? 누구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누구에 의하면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그 말은 누구의 말이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여자가 커피를 타는 게 옳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직장에서 여자가 커피 타는 게 옳다고 생각했잖아. 지금은 남녀 차별이 없지만. 그럼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무슨 남녀 차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여자가 커피 타는 게 옳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돌직구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남자가 직장에서 커피 탈 수도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꼭 여자가 커피를 타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이거는 돌직구예요. 망치가 두들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한마디로 콕 쏘아주는 거죠. 어떻게?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그것도 인상 쓰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편안한 어조로.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누구에 따르면, 누구에 의하면 여자가 회사에서는 커피를 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느낌이 어때요? 그냥 뭐 하도 뭐 난리가 없고 그냥. 그렇죠. 뭔가 약간 뭔가 좀 따끔하지. 그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실제 이게 옳다 옳지 않다가 검증된 것도 아닌데 이 가치관은 다 틀리잖아요. A가 생각하는 가치와 B가 생각하는 가치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A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B는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B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A는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기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엄마가 맞벌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기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엄마가 맞벌이를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될 거야. 어떤 사람은 옳다고 생각할 거야.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물어야지. 그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따져야 된다. 그래서 메타 모형은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따지는 겁니다. 꼬치꼬치 따져서 세부적인 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답을 우리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의해서 스스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깨우치게끔 스스로 답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메타 모형의 도전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행자의 상식 이해되셨습니까? 네. 세 번째 먼저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요. 인과관계는 뭐냐면은 별개의 사실인데 X와 Y가 별개의 원인과 인과관계일 수가 있는데 그게 인과관계인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뭐 X 때문에 Y 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X 때문에 Y 하다. X가 뭐하기 때문에 뭐하다. X로 인해서 Y가 뭐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별개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X와 Y가 인과관계처럼 설명을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요.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요. 당신이 원인이고 화가 나는 게 결과잖아요. 자, 화가 나는 게 원인이고 죽는다가 또 결과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X가 Y의 원인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게 중요하겠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당신을 화나게 했나요? 이런 질문.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당신을 화나게 했나요? 두 번째는 화가 난다고 다 죽나요? 화가 난다고 해서 어떻게 다 죽을 수 있어 이거지. 화난 사람이 이 세상에 다 죽었어요? 화가 났는데 안 죽은 사람 없어요? 뭐 이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X가 Y의 원인이 되느냐 이 질문을 어떻게 줘야 된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일토당토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뭐뭐 때문에 뭐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저 긴장 떨림 때문에 발표를 못 하겠어요. 이게 대표적이죠. 사실 긴장 떨림과 발표를 못 하는 건 관계가 없거든요. 발표 준비만 많이 하면 긴장되고 떨리더라 발표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긴장되고 떨리면 발표를 못 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긴장되고 떨리길래 발표를 잘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일단 질문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긴장되고 떨려서 발표를 잘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런 질문. 자, 긴장되고 떨리지만 발표를 잘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저도 긴장되고 떨렸는데요. 근데 저는 강의를 잘했는데.
제가 2009년도에 EBS 방송에 1시간 동안 출연했는데요. 그때 저도 엄청 떨렸어요. 근데 저 근데 토론을 엄청 잘했다니까요. 자, 이렇게. 자, 이건 제가 부연 설명한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긴장되어 떨려서 발표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런 질문이 이제 정형이라면은, 비록 긴장되고 떨리더라도 발표를 잘하는 사람 없을까? 이런 거죠. 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돈이 없지만 사업 성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질문해야지. 돈이 없지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없을까요? 이거죠. 아버지가 어릴 때 엄청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요. 저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성격이 소심해졌어요. 다 질문하면 어떻게 되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버지가 그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해서 성격이 소심해졌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이제 정형이라면, 자, 이렇게 꼬집을 수도 있죠. 아버지가 어릴 때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심하지 않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인간관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하다 난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여기 오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힘들다든지, 와이프가 저기 밥을 안 해줘서 힘들다든지,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자주 부부싸움을 해서 소심해졌다든지, 뭐뭐 때문에 너무나 많지. 근데 들어보면 아무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안 된다고 우리가 설명하면 돌직구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소지으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어릴 때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스님도 비록 어릴 때 그 폭력적인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얼마든지 적극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이런 분도 있구나.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자, 지금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불행한 책임은 이유는 남편 바람 핀 것에 있다. 여기야. 자, 지금은 선생님 바람 핀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일단 공감을 해야 되겠지. 지금 바람 핀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비록 남편이 바람을 폈지만 그 바람 핀 남편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크게 성장을 했거나 더 크게 성공을 했거나 더 자기답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은 없을까요? 있겠죠. 고개를 가닥가닥 하지. 그럼 선생님 비록 남편이 바람을 펴서 지금 많이 힘들지만 앞으로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성공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야지. 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돌직구를 때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감을 하되 그러면서 이제 이 남편 바람핀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걸 깨우쳐줘야 돼. 그게 인간이 없다라는 거. 지금 충분히 힘든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우쳐주면서 긍정적으로 몰고 가야죠.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묘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인간관계가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복문등식을 봅니다. 복문등식. 복문등식은 X와 Y가 별개의 관계인데 이 인과관계처럼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X는 Y다라고 같은 등식을 동일시한다고. 동일시. X가 Y다라고 동일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X가 Y가 별개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오늘 약속 시간에 늦었네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즉 약속 시간 어긴 거하고 약속 시간 늦은 거하고 사랑하지 않는 걸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 사실은 이게 별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따져 물어야죠.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고 혹시 늦었던 적은 없었나요? 혹시 우리 박용구 선생님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하고 늦었던 적은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죠. 있었겠죠. 우리 강구 선생님도 좋아하는 사람과 약속 늘렸던 적은 없었나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약속 시간에 듣는 거하고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 별개인데 이제 이게 똑같은 걸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그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스님은 항상 저한테 야단만 치세요. 선생님 저한테 항상 야단만 치세요. 선생님은 저를 좋아하지 않는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단 치는 거하고 좋아하지 않는 걸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내야지. 너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야단을 친 적은 없었니? 너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잔소리를 한 적은 없었니?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겠죠. 즉, 잔소리하는 거하고 야단을 치는 거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똑같은 거냐. 이게 다른 거다 이 말이죠. 이거 깨트려줘야죠. 너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야단을 친 적은 없었냐? 분명히 있겠죠. 사랑하느냐 하니까 잔소리도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X는 Y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X가 Y를 의미하느냐? 당신 X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Y를 한 적은 없었냐 이거지. 이걸 이제 깨트려줘야 돼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우, 전 이번에 사업에 실패했어요. 저는 인생의 실패자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사업에 실패했어요. 저는 인생의 실패자예요. 어떻게 사업에 실패한 게 인생의 실패자로 만들죠? 사업에 실패해도 어떻게 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죠? 사업에 실패했지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은 없었습니까? 7.8기라는 게 있잖아요. 7.8기. 7번 실패하고 8번째 도전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몇 번 도전했죠? 몇 번 실패했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복문등시 또 그렇게 도전해라. 어떻게 X가 Y를 의미하느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X가 Y를 의미하느냐, 이제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자,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제를 깔고. 근데 전제를 까는데, 긍정적인 전제를 깔면 우리가 혹시 도전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부정적인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할 때는 도전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옷을 살 생각도 없는데 그냥 옷 구경만 하고 있는데, 근데 옷가게 주인이 와가지고, 고객님 이 옷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고객님 너무 딱 맞아요.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너스레를 뜨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지금 이거 할인 행사하고 있는데요. 카드로 하면 30% 할인 행사가 되고요. 현금으로 하면 40%가 할인이 돼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카드로 결제하실까요? 현금으로 결제하실까요? 이렇게 묻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나는 살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그 말 듣고 나서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막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카드로 하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전제에 말려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되죠? 제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아세요? 제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아세요? 제가 결제할지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그래 말려들지 않겠죠. 또 이제 남녀가 연애를 하고 있어. 여자는 그냥 연애만 하고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어. 남자를 만나긴 만났는데 그냥 뭐 몇 달 사귀다가 헤어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는 그게 아닌가 봐요. 남자 이 여자랑 꼭 결혼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한 서너 달 만난 이후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3개월 4개월 사귀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이런 거죠.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자, 이게 전제가 뭐가 있습니까? 결혼을 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말려들죠. 막 글쎄요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남자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좀 주관이 뚜렷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전해야죠. 제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전을 안 해버리면 그냥 말려드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봐봐요. 난 저녁만 먹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자, 이 남자는 2차를 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 오늘 우리 저녁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2차로
커피를 한 잔 더 할까요? 가볍게 맥주 한 잔 더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나는 근데 갈 생각이 없어. 갈 생각이 없는 게 60%. 자, 그래도 마지못해 가고 싶은 생각이 40%인데, 아, 우리 오늘 저녁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2차 커피 한 잔 더 할까요? 아니면 가볍게 맥주 한 잔 더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대응할래? 제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제가 2차를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미소 지는 거예요, 미소. 딱딱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럼 남자가 기분 나쁘고. 제가 2차를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은 바빠서 제가 죄송합니다. 빠져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본 전제는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말려든다는 거죠. 이제 보통 사람들 거절하는 걸 두려워해요. 대한민국의 65%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거절에 대한. 웬만하면 그냥 받아주는 그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60%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커피? 맥주 그래. 커피나 한 잔 더 해주고 뭐 끝낼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커피 한 잔 하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전제는 이렇게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말려들 위험성이 크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그거 알았다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런 예문이 나왔을 거예요. 자,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그거 알았다면 나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또 여기 보면은 전제가 뭐 나오죠? 난 최선을 다했다. 그럼 최선을 다했다는 거 가지고 이제 질문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거 알았다면 그래서 그거 몰랐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도전한단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을 대했는데요? 이렇게 따져 묻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제가 있을 때는 기본 전제 장치를 끌어내고 전제 장치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5번의 기본 전제입니다. 자, 6번을 봐. 6번 포괄적 수량화. 포괄적 수량화. 이 포괄적 수량화는 전무한 것으로 이야기할 때 이게 포괄적 수량화가 되는 거죠. 전부 또는 전무한 것으로. 전부라는 건 뭐예요? 모두가, 모든, 항상. 이게 이제 전부잖아요. 전부는 뭐냐? 아무도 무마하지 않다. 결코 무마하지 않다. 전혀 무마하지 않다. 이거 전부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말을 반문을 해줘야 돼요.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할 때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전부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야죠. 저는 발표를 전혀 잘 못해요. 전혀라고 다 했죠. 전혀 못해요. 한 번이라도 잘했던 적은 없었나요? 뭐죠? 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없나요? 모두가 저를 싫어해요. 모두가 저를 싫어해요. 모두가 싫어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이해되시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포괄적 수량화는 그 전무에 해당되는 그 말을 반복하면서 질문을 해라.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7번의 서법 기능은 서법 기능에는 필수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필수성은 뭐뭐 해야 한다. 이거는 강박적을 만드는 건데요. 저는 이번에 꼭 합격해야 돼요. 꼭 합격해야 돼요. 합격을 해야 된다는 강박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합격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합격 안 하면은 재수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합격해야 된다는 심한 그 강박증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불안이 심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합격하지 않았을 때 그 반대의 가능성을 생각하게끔 이제 질문을 해줘야 돼요. 자, 저 꼭 합격해야 돼요 할 때, 만약 합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합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안 죽어요. 예, 인생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자, 합격을 안 해서 재수해서 더 잘 된 사람도 좀 많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사법고시에 7번을 불합격했대. 7번. 아시죠? 사법고시 7년 동안 떨어졌다니까요. 7년. 8번째 합격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니까요.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안 그래? 7.8기 아주 좋죠. 자, 아까 지하철 스피치 하니까 여기 우리 이기로서 있는 거 있죠.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해요? 아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이거잖아요. 아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안 죽죠.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쪽팔린다 이야기할까요? 쪽팔려요. 쪽팔리면 회사에 잘리나요? 안 잘리죠. 그럼 뭐 아는 사람 만나도 큰 문제 없겠네. 지하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죠. 자,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뭐뭐 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사실은 꼭 뭐뭐 해야 되는 게 없어요. 꼭 뭐뭐 해야만 좋은 일이 아니다. 자, 우리 긴장 떨린다고 생각하죠. 발표할 때 긴장하면 안 돼요. 긴장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지만은, 자, 긴장하면 어떻게 되죠? 긴장해서 죽은 사람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사실 긴장해도 괜찮거든요. 발표할 때 실수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강박적인 사람들이. 실수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실수하면 좋은 일도 있어요. 그 사람을 인간적인 사람으로 봐줄 수도 있어요. 틈새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약간 틈새 있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너무 완벽한 사람보다는. 약간의 실수를 해줌으로써 나는 인간적인 사람이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사람이 더 따뜻한 그 인간미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실수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자, 실수 안 해도 되지만 실수해도 괜찮구나 이 마음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마라톤 할 때 나는 풀코스 완주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나는 반드시 풀코스 완주해야 돼요. 완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내년에 도전하면 되잖아요. 완주를 안 함으로 인해서 연습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자만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몸 관리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완주를 못함으로 인해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훈련도 더 많이 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훌륭한 마라토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완주를 하면 좋지만 완주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 꼭 뭐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사람들은 꼭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감, 강박관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할 때 뭐뭐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을 때 뭐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사실 뭐뭐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불면증도 그래요. 불면증도 오늘 꼭 잠을 자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잠이 와야 되는데 꼭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잠을 못 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밤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책을 볼 수도 있고, 나 혼자만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잠을 못 자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오늘 못 자면 내일 더 많이 잘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잠을 자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없어지려면은 꼭 잠을 자야 된다는 강박적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잠을 자도 좋지만 잠을 안 자더라도 나쁜 건 아니구나. 잠을 자도 좋고 잠을 못 자도 좋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 이게 마음의 산발성이 없어야 된다. 마음의 산발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용욱 선생님도 이제 마음의 산발성이 있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나는 뭐 해야 돼 이게 강할 수가 있어. 어떤 완벽주의 성향. 잘해야 된다는 거. 근데 굳이 잘 못하더라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꼭 뭐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뭐뭐 하지 않더라도 나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 좀 판단을 낼 때, 난 좋은 판단을 내릴 때, 자,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강박적 가는 경우가 있어요. 최선의 선택을 안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공은 좋은 판단의 결과잖아요. 그죠? 때때로 나쁜 판단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나쁜 판단을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쁜 판단을 통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갖게 돼.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림으로써 큰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자, 좋은 판단도 성공을 이루지만은 때때로 잘못된 판단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갖게 되면서 더
더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더 큰 성공을 이루더라는 얘기죠. 결국은 좋은 판단도 성공이고 때때로 잘못된 판단도 성공이더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꼭 좋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리더라도 나쁜 건 아니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 거잖아. 너무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대학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떨어지는 것도 좋은 일이다. 떨어지다 보니까 재수를 하게 되고, 재수하다 보니까 내 부족한 과목을 더 공부하게 되고, 내 적성에 대해서, 내 인생 진로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맞는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바로 합격한 다른 친구들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요, 왜 내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갔을까? 다시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고3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고3 때. 고3 때 돌아가서 그때 신문방송학과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심리학과를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심리학과. 예? 대학은 어떤 대학이라도 괜찮아요. 뭐 중앙대건, 서울대건, 연대, 고대건 뭐 그런 좀 괜찮아요. 어쨌든 다시 고3으로 간다면 나는 심리학과를 가서 심리학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때 심리학과를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저는 그때 심리학과를 못 가고 신문방송학과를 갔잖아요. 신문방송학과 제가 3개월 딱 다니다 보니까 학과가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학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 강사가 돼가지고 학원에서 강사로서 돈 버는데 20대를 보냈죠. 학교는 다 졸업했잖아요. 졸업은 다 했죠.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학원 강사 일을 가서 학원 원장이 되고, 학원 원장이 돼서 돈을 실컷 벌어보니까 돈 버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심리치료를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32살 때 모든 걸 또 그만두고 새롭게 인생의 치유 변화의 전문가로 제 인생을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32살부터 온 인생이 지금 현재 인생이. 진로를 일찍 잘 바꾸셨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판단을, 고3 때 심리학과를 가서 좋은 판단을 해도 제가 심리치료사가 됐겠지만 제가 좋은 판단을 못 내렸잖아요. 괜히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언론계로 가지 않고 제가 뭐 학원 강사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그 속에서 다시 저는 시행착오 속에 새로운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내 길은 치유 변화 전문가구나. 그래서 32살에 다시 스피치 교육, NLP 체면 쪽으로 제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또 정통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심리 치료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원하는 길로 왔다는 이야기. 학원 다니도 공부했어요? 저는 혼자서 독학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은 40대 이후에 다시 들어갔죠. 40대 이후에. 무슨 학과 그때는? 그래서 제가 자연치유학과 대체의학 박사잖아요. NLP 세면치료. 어쨌든 그렇고 일단은 해야 된다에 대학을 했습니다. 해야 된다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 그래, 두 번째 가능성이 있어. 저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질문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무엇이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느냐 이 질문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지. 자, 저는 공부를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무엇이 공부를 할 수 없게 막고 있죠? 자, 이 방해물 장애물이 뭔가를 일단 생각이 만들고요. 만약에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막연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도 없이,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그리고 하게 된다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지도 생각을 안 해버려. 그래서 처음부터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장애물이 뭔지를 생각에 만들어야 되고, 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룰 수 있는 결과가 뭔지를 알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강의를 잘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강의를 잘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강의를 잘할 수 없게 막고 있죠? 그럼 따져보면 뭐 빈장도 뚫렸어, 뭐 머리가 나빠서, 뭐 가방끈이 짧아서,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깨트려줘야지. 그러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 중에 뭐 강의 잘하는 사람 없을까요? 빈장 떨림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해서 강의 잘하는 사람 없을까요? 해서 이제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걸 깨트려줘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를 이제 질문해야죠. 강의를 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도 주고, 내 전문 분야를 많이 마케팅해서 내가 더 크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내가 인기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존경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갑자기 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변화를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혹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뭘 할 수 없죠? 뭐 없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우리 박영부 선생님은 뭘 할 수 없죠? 아니 지금 여건 안 돼. 기회가 안 되니까는 그 세계 여행. 세계 여행을 할 수 없어요. 세계 여행을 할 수 없어요. 할 때 그럼 무엇이 세계 여행을 할 수 없게 막고 있죠? 자, 무엇이? 시간이. 시간이 없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직업을 바꿔야 돼. 직업을 바꾸셔야 되구나.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장애물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세계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행복한 삶을 살겠죠. 좀 자유롭게. 인생이 지금부터 훨씬 더 행복해지겠네. 세계 여행 가고 싶은데. 그렇죠. 아마 지금보다 몇 배로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죠? 그 성향상.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미 생각이 많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할 수 있게 받고 있죠?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주 마법의 질문입니다. 생각이 바뀐다. 자, 8번에 넘어가면 명사화죠. 명사화. 명사화라는 것은 원래는 명사 출신이 아니라 동사나 과정의 단어인데 동사나 과정의 단어를 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계를 하다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다에서 사랑이 되는 사랑. 자, 변화하다에서 변화. 불안하다에서 불안. 긴장이 되다에서 긴장. 그래서 암세포가 퍼지다에서 암. 당 수치가 높다. 당뇨입니다. 혈압이 높다. 고혈압. 이게 다 명사화죠. 근데 이제 명사화로 바뀌는 순간 명사화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고정화된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고정화된 느낌은 변화될 수 없다는 느낌. 이게 부정적인 것이 고정화되어 버리면 부정의 느낌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 명사화를 과정이나 동사로 바꾸어서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는 끝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 관계하고 있죠? 관계하고 있다 라는 동사를 바꿔서 관계하고 있죠? 라고 질문하래요. 우리 사랑은 끝이야.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고 있죠? 라고 사랑을 사랑하고 있죠? 라는 동사를 바꿔 질문함으로써 자, 이게 고정화된 게 아니라 변화 가능한 동사구나. 동사라는 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당신 당뇨에 걸렸군요. 당뇨가 심하군요 할 때 이제 당 수치가 얼마나 높다는 거죠? 자, 혈액 속에 당 수치가 얼마나 높죠? 이렇게 질문해 줘야죠. 당신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입니다. 병원에서 던지는 진단명은 전부 명사화입니다. 당신 고혈압입니다. 자, 제 혈압이 얼마나 높다는 거죠? 제 혈압이 얼마나 높다는 거죠? 이렇게 따져야죠. 당신 간암 말기네요. 간암 말기도 명사하죠. 제 간의 정상적인 세포가 얼마이고 비정상 세포가 얼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느낌 어때요? 간암 말기라고 했을 때 질문을 비정상 세포가 몇 퍼센트냐 묻는데 네? 이렇게 이제 그 명사화를 가정 동사를 바꿔서 질문하니까 자, 부정의 느낌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앞으로 긍정적인 말은 가능하면 명사화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상담을 잘합니다. 이 말보다는 저는 전문 상담사입니다. 저는 스피치를 잘합니다. 그럼 저는 스피치 전문가입니다. 저는 시를 잘 씁니다. 보다는 저는 시인입니다. 또는 시인협회의 여주 센터장입니다. 훨씬 더 낫죠? 이렇게 아예 이제 명사로 고정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긍정적인 느낌은 강해지겠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것은 명사를 동사로 바꿔줘야 돼요. 발표 불안증이 있다 보다는 발표할 때 불안을 많이 느껴요. 발표 불안증 있어요 보다는 발표할 때 불안해요. 저 우울증이 심해요 보다는 뭐예요? 저는 자주 우울한 기분을 느껴요. 자주 우울한 기분을 느껴요. 저 무기력증이 있어요. 때때로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동사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순간 느낌이 줄어든다.
이 부정의 느낌은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긍정은 키워줘라.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9번에 이제 비구체적 동사. 비구체적 동사는 그 막연하고 추상적인 비구체적인 동사를 활용함으로써 책임 회피의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고 질문해 줘야 돼요. 그가 나를 거부했어요. 그가 나를 거부했어요. 그냥 거부했다라는 비구체적인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그때는 이제 따져 물어야죠. 구체적으로 그가 당신을 어떻게 거부했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부했나요?를 질문하면서 당신에게도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걸 이제 던져주라는 거죠. 자,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드시죠? 어제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렇죠? 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렇죠? 몇 시까지 못 주무셨어요? 아니 뭐 자려고 하는데 파리가 막 달아들었어. 파리가. 어쨌든 이제 막연한 비구체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질문을 해줘야 된다 그죠? 사람들 말을 할 때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냥 구체적인 이야기 잘 안 해요. 아 그냥 뭐뭐 한 것 같아. 뭐 남의 이야기도 그냥 그 구체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보통? 막연한 이야기 막 하죠. 누가 뭐 힘든 것 같대. 뭐 누가 뭐 했대.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물어야죠.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으로 질문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어쨌든 비구체적 동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라고 질문해라는 거. 그다음에 10번에 보면 10-1번에 단순 생략이잖아요.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떤 대상을 생략하고 그냥 뭐 슬프다, 화가 난다, 뭐 놀랐다, 뭐 짜증이 난다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할 때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너무 슬퍼요. 너무 화가 나요. 예를 들어, 너무 화가 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났다냐? 화가 난다는 말씀이죠.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이야기죠. 너무 슬퍼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슬프다는 이야기죠. 깜짝 놀랐네.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대상에 대한 질문을 해주는 거죠. 감정 표현을 할 때 그 감정에 대한 어떤 대상을 생략할 때 그게 단순한 생략입니다. 이해되시죠? 10-2번에 보면 참조 색인의 결렬라는 게 있을까요? 참조 색인의 결렬. 이거는 저기 구체적인 대상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일반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대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 뭐 이런 노인들은, 뭐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요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참조색인의 결렬가 돼요. 뭐 요즘 젊은 애들은 부르장머리가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부르장머리가 없는 사람이 누구죠? 구체적으로 그 젊은이가 누구죠?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근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구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근데 이제 이 참조식의 결려도 뭐 오늘 이제 밀턴 모형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굳이 따져 물을 필요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NLP를 배운 이후에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건 좋은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달라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물을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게 심호흡을 쭉 하고 천천히 숨을 내쉬므로써 뭔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은 내용이잖아요. 굳이 물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사람 누구야? 물어. 근데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요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거의 사기꾼 있는 기질이 있어요.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막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서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그 이용하려는 사람이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화시키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뭐하다. 그러면 이제 물어주라는 거죠. 그 사람들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 대상이 누구냐? 물어주라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제 그 비교 생략이라는 게 있어요. 비교할 대상을 빼버리고 더 뭐뭐하다, 매우 뭐뭐하다, 훨씬 뭐뭐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옷은 너무 비싼데요. 이 옷이 너무 비싼데요. 이제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어떤 옷과 비교해서 비싸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물어야죠. NLP 수강료가 너무 비싸요. 자, 무엇과 비교해서 수강료 비싸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제 비교 대상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빼먹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이 있잖아요. 기분이 엄청 나쁘네. 언제와 비교해서 기분이 더 나쁘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시면